파이낸셜 컨디션이 이렇게 악화되다가 본전으로 오고 악화되다가 본전으로 오고 악화되다가 이제 본전으로 올 때가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본전으로 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노랜딩이야. 아 끝났다. 소프트 랜딩이지. 크러쉬는 페드가 다 막아주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안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꽉꽉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가 이걸 확대해 보면 요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동결하는 구간까지 오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다시 원점으로 반등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정부는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해야 되는 무슨 일 때문에 혹은 달러 인덱스 혹은 S&P 지수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파이낸셜 컨디션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수가 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네. 그렇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의 진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신과 대화. 오늘은 한국의 닥터 둠 아니고 닥터 레브리지 네, 이분 모시고 최근에 그 금융 사태들에 대한 점검도 좀 해보고요.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명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준 씨랑은 그러고 보니까 저 클로징 벨 라이브에서는 좀 뵀었었고 네, 그래도 이렇게 둘이 사이좋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금감원 한번 했어요. 금감원 때 그거 망했죠. 아니 금감원이 망한 건 아니고 네. 우리 컨텐츠가 살짝 안 됐는데 네, 그때 어려웠어요. 금감원 컨텐츠. 네, 근데 오늘은 좀 관심도 있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거 아닌가. 이게 쉽다고? 이게 그나마 좀 쉽지 않아요? 금감원 그때 뭐 파생 상품 얘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근데 우리가 진짜 몰라서는 안 되는. 네. 최근에 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컨트롤 가능한 이런 그냥 사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어제 기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막 코스닥 3-4% 빠지고 4% 넘게 빠졌죠. 그러다가 오늘은 또 3% 넘게 오르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닥터 레브리지 우리 강영현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강영현 이사님은 종종 3% 그 라이브에서 좀 모시거든요. 네네. 근데 항상 제가 아쉬웠던 거는 늘 한 30분 정도 시간인데 부족해. 네, 한 15분 20분만 더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보다는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한번 낙낙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지금까지 이제 나오셔서 사실은 강영 이사님이 그 전에도 물론 이제 훌륭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셨습니다만 많이 각광을 못 받으시다가 작년부터 급부상하셨습니다.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작살난다. 시장 작살난다. 이 얘기를 해주셔갖고 설마요 하다가 강영현이 맞았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 막 엄청 돌아다니고. 맞습니다. 지금은 뭐 정말 가장 바쁜 우리 여의도 한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SVB 사태를 제가 이제 딱 처음 느끼면서 접하면서 뭐야 이 강 이사님이 말한 대로 가는 건가?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한 1월달에 장 좋았잖아요. 2월도 물론 뭐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옆으로 기었지 막 무너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올라가나 싶었거든요. 근데 강 이사님이 말한 대로 어쩌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혹시 강 이사님은 어떻게 지금 이거 보고 계신지 일단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고장난 시계 2번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 방향만 하면 뭐 언젠가는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가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공부했던 2018년 이후에 리세션을 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촌동 카페에 아침에 10시 반에 들어가서 밤 8시까지 제가 거의 그냥 거기서 빵 먹어가면서 요번에 깨지면 그동안 벌었던 게 허사가 되니까 그래서 안 깨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리세션을 막 조사를 했어요.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07년도 00년도 부족하니까 저 앞에까지 가면서 결국에 이제 페드가 이제 글로벌 화폐라고 그러니까 법정 통화라고 하는 거 옛날엔 달러가 이제 자기압수표처럼 금본위제도 금하고 요거 퇴환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금 예탁 증서가 달러였던 건데 그게 요 닷줄이 딱 풀리면서 돈이 막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거래에서
물건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달러가 막 풀리니까 달러 수요가 막 팽창을 하고 네. 그거를 윤전기를 막 돌려서 막 세상에 다 뿌려주기 시작한 거죠. 그게 1970년대부터인데 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페드를 보면 조사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근거로 갖고 올 때 1930년, 20년대 막 이런 거 안 갖고 오거든요. 네. 무조건 1970년대 후반부터 그 이후부터 갖고 오거든요. 완전 논리가 달라지는군요. 네, 완전히 논리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페드의 정책도 이제 그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미국 내에 머무르지 않고 이게 확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시행착오를 여러 번 했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연준도. 예, 연준도. 그러면서 그 시행착오 가운데서 뭔가의 룰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룰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실업률 갖고 한다. 그러니까 실업률하고 네. 인플레 근본, 부동산의 근본 모든 거에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 아니라 만병의 근원이 이 페드다. 페드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가 그리고 그거를 움직이고 조이는 거의 기준점이 결국 고용 시장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딱 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크레딧 문제가 이제 이게 전이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공부한 거에서 지금 모습하고 그때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흘러가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일드 커브가 인버전 나오면 네. 네. 인버전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지표들이 부동산, 소득, 고용, 생산, 소비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동안에는 잘 움직였는데 지금 딱 두 개만 안 움직이고 있어요. 부동산 하나 안 움직이고 있어요. 부동산.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튀어 오르면 네. 부동산 착공 허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건 줄었어요. 근데 부동산 공장 사이트들은 막 돌아가고 있어요. 공장 사이트 그러니까 지금 막 빌딩 올리는 것들은 막 들어가고 있어요. 공장 현장 사이트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착공하고 허가하고 착공 딱 시작하면 6개월 이제 그 6개월 후에 부동산 그 공사 현장들이 닫히거나 늘어나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지금 1년 반째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또 이제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연준이 돈을 쪼이면 파이낸셜 컨디션이 안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지난 10월부터 미국 시장이 반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파이낸셜 컨디션이 이게 연준이 돈줄 재는데 돈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스며들어?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죠. 근데 보니까 예전에도 그랬더라고요. 예전에도. 언제요? 금리를 쪼일 때 파이낸셜 컨디션이 처음에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진행돼서 한번 내려가다 주치가 그것 때문에 확 내려가다가 동결하는 그 구간까지 다시 파이낸셜 컨디션이 좋아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패턴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반등이지 추세 전환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이거 잘못 들어가면 이거 여기서 이제 물 타면 안 된다. 근데 작년 10월부터 물을 타거나 2차 전지 주신 분한테는 제가 완전히 역적이 된 거죠. 거기서 물 탔어야 돼. 빚이라도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는 반등이 안 온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빚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월, 9월, 12월 다 터졌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터진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수 관련된 대형주나 지수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물 타면 안 된다. 여기는 완전한 추세 전환 아니다. 두 번째로 빚을 냈을 때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니까 물러설 자리 하나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게 제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제 지금 이 SBV 사태가 터지고 나면서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 은행이에요. 은행장이야. 돈 좀 벌어와야 돼 이거. 그런데 유동성은 막 들어왔어. 그럼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될 만한 데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될 만한데. 그러면 돈이 될 만한 대로 모든 은행이 다 몰려 들어가서 그걸 경쟁해서 막 논아 먹겠죠. 지금 PF처럼. 그게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그거 그냥 은행은 PF를 못 하겠으니까 자회사 저축은행 인수하고 증권사가 보증서 갖고 거기서 가갖고 PF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버블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일드 커브를 인버전을 시켜버리면 페드가 그만하고 스위치를 잠가버린 거죠. 막히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럼 얘들은 역마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걸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방 회수되는 자산에 넣으면은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소프트 랜딩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00년 닷컴 버블 때 지수는 75% 빠졌지만 부동산하고 고용시장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75% 빠졌지만 소프트 랜딩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안 빠졌으니까. 거기서 자산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만 빠지면 되는 거지 어디가 터진 게 아니거든요. 지수가 빠진 거지. 07년도에는 이걸 갖다가 듀레이션이 긴 모기지 그것도 회수가 잘 안 되는 서프라임 이런 데다가 돈이 확 때려 박힌 거예요. 이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돈 이거 저금리로 제로금리 이거 꽁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어디든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 이거 들어 올리면 이거 부자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서프라임. 00년대는 그거를 듀레이션이 아예 없는 영구채 같은 주식에다 때려 박은 거지. 멀티플 120배. 여기다 그냥 뭐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쪽으로 돈이 확 몰린 거죠. 닷컴 버블. 그런데 은행이 가갖고 거기다가 닷컴 버블에다 그냥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싸는 비이클이 다른 거예요. 비이클 그러니까 수단 펀드로 들어가든 아니면 ELS로 타고 들어가든 아니면 대출 VC로 타고 들어가든 아니면 지분을 태워서 들어가든 CB, BW 들어가든 그 형태는 금융사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한도를 찾는 거죠. 그래서 막 비집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87년도, 89년도 저축 대부조화 사태, 우리로 말하면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어요. 미국에서? 네. 그때는 부동산이었거든. 그때도. 그때는 베이비 부머들 1970년대 7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 부머들 58년 개띠들이 이제 결혼해갖고 애 낳기 시작할 때 그리고 10년 동안 막 인구가 폭발하면서 주택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다 돈 딱 찍어 놓으면 10년 동안 놀고 먹는 거예요. 은행이 그걸 놓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10년 동안 돈을 때려 박은 거지. 돈 아니 뭐 5%든 10%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경제 성장률과 주택 시장에서 벌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보면 거기가 완전 노른자였던 거예요. 쫙 끌어다가 다 때려 박아놨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부시가 딱 보니까 이야 이거 너무 거품이네 터트려. 그래서 1230억 불 정도 되는 거를 날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저축은행의 4분의 1을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구조조정했죠. 그러면서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본질이 저금리를 가지고 미국 시스템이 올라가는 게 뭐 얘들이 진짜 세계를 이거 유튜브부터 시작해갖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얘들이 만드는데 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는가? 10년, 20년마다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산업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돈을 제로금리로 확 풀어주는 거죠. 무제한적으로 갖다 너 그 기술 상용화해. 미국 본토 먹고 나면 해외로 들어가서 그 돈 받아올 수 있다. 뭐 S&P 500 기업들이 절반은 이익이 해외에서 나오고 반은 미국 본토에서 나오는 거죠. 절반은 레스트 오브 월드가 되는 거고 절반 이익이 되는 건데 세상을 리딩하는 어떤 기술들은 중국은 가갖고 공산당이 야 일로 와, 너 이거 해라. 해서 너만 국가에 충성해야지. 너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권위주의 정부. 미국은 돈을 충분히 주면서 은행망을 통해서 돈이 다 스며들게 하고 아예 진짜 좋은 아이디어나 뭐가 있으면 거품을 막 만들어서 세상을 이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 없잖아요. 거품을 걷어내는구나. 야 유튜브 3% 하나면 됐지. 뭐 어설프게 저 스튜디오 하나 갖다 놓고 너 히트수 2만 건도 안 나오는 애들 문 닫아. 이게 금리 인상인 거죠. 중국 정부는 고맙습니다. 너 문 닫아. 그냥 그거를 중국 같은 경우는 권 정부가 너 해서 그냥 아웃시켜.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나 소련 이런 애들 신기하잖아요. 인공위성만 주고 우주를 나가고 미사일을 날려버리고 잠수함 핵잠수함부터 시작해 그런 기술 다 있는 애들이 벤츠는 못 만들어요. 골 때리지 않아요? 중국 너 믿고 베끼지 않으면 못 만들지만 걔네 지금 가보면 선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거 마이크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달 걸려서 뭐 한다는데 걔네는 일주일이면 다 똑같이 만들어갖거든. 이게 미국은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가느냐는 거죠. 그건 모르지만 페드가 돈 찍어서 막 주는 거죠. 다 깔아줘. 논에 물을 대갖고 확 잠기게 돈 위에서 한번 놀아봐. 칼춤 한번 쳐봐. 흐드러지게 풀어주는 거죠. 할 때는 그놈을 쭉 빨아들여서 그 중에서 위너 테이크 롤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 먹어라 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이제 거품 아니 3%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PD들 예를 들어 월급 1억 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1억 5천 줄게 데려가. 근데 걔들은 돈이 없어. 근데 1억 5천 준대. 그럼 여기서는 2억 줄게. 그러니까 임금 스파이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니들 금리 돈 빌려다 하는 거 스펙이고 뭐고 IPO고 다 막아버려. 그거 방법 너 막으라고 하면 권위정부 그거를 자본주의식으로 하면 금리 인상. 금리로 막아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맥으로 본다면 지금 하는 일은 이게 SVB로 가갖고 얘들이 이제 IPO 된 애들이 여기 또 스타트업들이 돈 상장했고 돈을 IPO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다시 얘한테 맡기면 얘는 VC들한테 대출해줘요.
그 VC들이 다시 IPO 키워서 주는데 IPO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뭘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네네. 단기적으로 이자 매일 줘야 되는데 듀레이션이 긴 걸로 갖다 있는데 IPO가 안 되는 거예요. 22년에 IPO가 거의 20분의 1, 5%, 7% 줄었습니다.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VC들이 가가지고 그 쩐주들한테 야 여기 SBB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돈 빼 빨리. 그래서 그냥 42조가 나가버린 거잖아요. 전화해가지고 한 거죠. 얘들이 주범인 거죠. 얘들이. 지들이 이용해 먹으면서 돈 빼라고 이거 이상하다고. 근데 결국은 그것도 패드가 이제 금리 올리고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죠. 네.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 IPO가 너무 많이 되고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흥건히 물이 젖은 상태에서 패드가 기준금리 올리니까 지금은 VC를 타고 들어가면서 IPO를 들어가면서 그런 대출로 엮여지면서 그게 한마디로 수익성 없는 쪽에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프라임 때는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이고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건데 흥건하게 받았지.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닷컴 버블 때는 주식에다 그렇게 때려박았지. 비클 타고 들어갔지. 그 다음에 07년도, 그 87년도 그 저축 대부조합 사태는 그때는 서브 프라임이 아니고 프라임이었어요. 좋은 집들은였는데 그게 너무 거품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해소하기가 편했다가.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 대선 같은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페드가 개입을 하고 대통령이 레토릭 개입하고 하는 모든 절차들이 다 비슷한 과정이에요. 리세션 나올 때 똑같이 그래요. 지금은 뭐에 때려간 거예요 돈을 공적 자금을 넣진 않았어요. 돈 한 푼 안 넣었어요. 정부는 가가지고 예금보험공사한테 야 여기 채권 있잖아 이거. 지금 여기다 걔네가 돈이 안 나오니까 VC에다 돈이 안 나오는데 투자를 해야 돼. IPO 할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벤처캐피탈이 그거 할 게 없으니까 대출을 못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쌓였고 이거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 사놨는데 그게 금리가 낮은 금리였다가 금리가 높아지니까 가격이 훅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근데 평가 손실 발생했으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만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듀레이션이 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 났다고 장부에다 써버리니까 이미 이게 작년 4분기에 나왔던 얘기예요. SBB가. 그런데 그놈을 인출을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이렇게 금방 안 터질 텐데 그렇죠. 인출을 하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채권을 갖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야 그거 채권 급하게 팔아서 갚지 말고 서로 손해니까 계약서 쓰자. 내가 이 예금보험공사한테 돈 주라고 하고 원래 청산은행하고 예금보험사하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OCC하고. 그런데 결국엔 예금보험공사가 거기다 깃발 꽂고 나온 거거든요. 보증하는 걸로 하자. 그러고서 팔지 마. 대신 내가 인수해버리고 그리고 예금 달라는 건 다 줄 테니까 문제없지. 이거 뱅크론 할 필요 없지. 돈 가져가려면 가져가. 그렇게 하고 이 자산들을 자기들이 배어하겠다라는 건데 공적 자금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그런 SBB 같은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말씀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아직 뭐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금리 인상 높은 금리를 고금리를 계속 길게 가져가겠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뭐 실버게이트고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고 SBB고 뭐 이런 은행들이나 금융권에서 크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걸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못 막겠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말씀을 하다가 좀 까먹었는데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그 전에는 잘 안 터져요. 보면 정권이 두 번 가더라도 막어 선거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 임기하면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럼 터트려 서프라임. 그리고 87년 저축 대부조합은 부시로 바뀌었어. 오 이거 봐라 얘들 봐라. 일단 장부 탈탈 털어서 꽉 낮춰놓고 내가 대통령 잘해서 한 거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올려볼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연말까지는 안 터지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되게 높죠. 그럴 가능성도 높죠. 터지지는 않는다. 어떻게든 땜빵이라도 뭘 하여튼 막을 수 있죠. 이미 지금 이거 번지는 거를 막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았다가 터지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뱀이 허물을 벗는 이유는 더 커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막는 거는 자꾸 커지려고 하는데 자꾸 리스크가 커진다.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역대 있었던 신호들을 리세션에 나왔던 그 신호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 이면에 흐르는 본질이 똑같다. 그 이면에 흐르는 본질은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그것으로 인한 일드커브 역전 그것으로 인해서 만기 구조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건데 편안하게 그냥 깔고 가면 되는 건데 어쿠야 이거 상황이 바뀌었네.
그동안 1%에 끌어오던 금리가 막 7, 8%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대출 받을 때 3.5% 대출 받아 집 샀는데 지금 그게 변동금리로 8%, 9% 하고 신용 안 좋은 사람 15%까지 가서 P2P까지 대출 받아 이거 막을 수 있으니 그럼 이거 집어 던져야 되잖아요. 자산 가격 하락. 지금 그게 유도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 보니까 만기 구조의 뒤틀림을 만들어요. 지각을 완전히 해갖고 지진으로 막 흔들어서 뭉개는 것처럼 결국 페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금리 기준금리 올리면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인플레 잡는다. 뭐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전쟁이 나고 뭐가 되고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금리를 땡기면 다 똑같은 프로시저에 의해서 다 똑같이 붕괴가 되는데 붕괴되는 대상이 다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라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원인은 똑같은 거군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강반꿀 뭐 이러면서 또 강반꿀. 그래. 오래간만에 들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방송 3%에서 방송하고 나면 이렇게 급등을 하고 그러면 또 막 댓글 악플. 3%에서 최초로 4만 건의 제 히트 수를 만들어주는 데가 3%인데 악플이 4만 개가 달렸다. 우리 실시간 댓글로만 키보드 워리어들 와가지고 다다다다 쉽지 않은데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하라고 누군가 위로해 주더라고요. 가족들은 막 보면서 울고 있고 왜 이 사람들 왜 그래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핵심은 그 리스크를 좀 이제부터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역실적 장세다 이제. 근데 요번에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이낸셜 컨디션이 두 분기 연속 좋아졌기 때문에 파이낸셜 컨디션하고 EPS하고는 조금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거는 잘 나올 것 같단 말씀이세요? 네. 미국 기준입니다.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도체가 뭐 어떻게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시청자분들은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하면 대충 감만 아시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자, 파이낸셜 컨디션은 그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파이낸셜 컨디션은 뭐 예를 들어서 국채 일드 커브라든가 금융 여건 조건들이라든가 이게 뭐냐면 S&P 지수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익스체인지 레이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GDP에 미칠 수 있는 GD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제 변수들, 금융 지표들을 웨이트를 주어서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중평균으로. 그래서 근음이 완화되면 GDP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고 그게 완전히 이렇게 위축이 되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지수하고 같이 그려보면 금융 여건이 파이낸셜 컨디션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가죠. 파이낸셜 컨디션이 이렇게 되면 악화되는 겁니다. 검은색 위에 있는 거. 2020년 초반 때. 요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런데 S&P 지수도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3월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거까지 제가 가져왔는데 지수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기조적인 부분은 분명히 파이낸셜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좋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120까지 갔다 떨어진 거 그거 파이낸셜 컨디션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로 왜 도대체 주범이 뭐냐. 페드는 돈을 자꾸 저걸 했는데 이 정부가 옐런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옐런? 이게 옐런이 뭐냐면 롱텀 국채 발행은 줄여버린 겁니다. 장기 국채는 발행을 줄였다? 그리고 단기 국채로 많이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 버리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단기 국채는 그렇게 해서 단기 국채 금리를 확 늘어나게 한 거죠. 이게 일종의 페드에서 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단기 국채 금리를 높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장기 국채 금리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발행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왜? 목적이 뭐예요? 선거도 해야 되고 페드가 돈 쪼이는데 자꾸 어디가 부러질 것 같고 너무 충격받을 것 같으니까 페드는 돈을 쪼이고 있는데 정부는 단기 국채만 계속 발행하고 장기 국채는 발행을 안 하면서 장기 국채 가격을 끌어올린 거죠. 그거는 뭐 QT도 막 한다 뭐 이런 얘기
정부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페드가 하는 거예요. 그건 페드가 하는 거고 페드는 QT랑 지금 금리 인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정부 쪽에서는 단기 쪽으로 뭐가 하나 부러질 것 같으니까 계속 단기적으로 돈을 풀었다. 단기적으로 한 거죠. 그게 뭐가 부러질 것 같아서 한 건지 아니면 선거에 도움될 것 같아서 한 건지 모르지만 작년 가을부터 네. 작년 가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노벰버 나오죠. 거기서부터 장기 국채 발행은 줄이고 단기 국채 발행만 죽으라고 늘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파이낸셜 컨디션이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 값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S&P 지수도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파이낸셜 컨디션이 회복이 된 건데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 쳐놓은 거 한번 보시죠. 네. 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는 거가 그 아까 보신 파이낸셜 컨디션을 갖고 온 겁니다. 여기 하얀색은 파이낸셜 컨디션, 네. 노란색은 금리 인상, 페드 기준금리. 그리고 네모친 데만 보십시오. 네모친 데만 기준금리 막 올리기 시작하는 노란색이 올라가니까 네. 파이낸셜 컨디션이 나빠지죠. 그러다가 다시 금리를 동결할 때쯤 되면 파이낸셜 컨디션이 다시 그때까지 계속 좋아집니다. 하얀색이 좋아지잖아요.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파이낸셜 컨디션이 금리를 툭툭툭툭 올리기 시작하는데 쭉 내려가잖아요. 네. 내려가다가 여기 네모칸 선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죠. 금리 올리기 전하고.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통화량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10년물 국채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그 S&P 수익도 들어가고 익스체인지 레이트도 들어가고 파이낸셜 컨디션을 검색해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 다 발생한 GS 골드만삭스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컨디션은 GDP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금융시장의 제반 금융 지표들의 웨이트를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해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화가 되는 쪽으로 가고 풀리면 돈이 풀려서 GDP가 좋아지는 거고 이거 하면 나빠지는 건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를 갖다 건드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10년물 국채 가격은 높아지니까 금리가 낮아져 버리죠. 그럼 그거는 GDP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셜 컨디션이 완화가 됐다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강화가 돼 버리면 달러 인덱스가 강해져 버리면 GDP에는 안 좋은데 내려가는 쿠션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합쳐져 보니까 금융 정책은 페드의 금융 정책은 쪼이고 있는데 노란색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파이낸셜 컨디션은 이렇게 하얀색이 내려가면 요거는 강화가 되는 겁니다. 하얀색이 이렇게 내려가면 네. 요쪽도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죠. 중간 어느쯤에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요 네모 박스를 보시면 여기 금리 인상을 한 시점에 어느 순간만큼 다시 파이낸셜 컨디션이 원위치 됩니다. 중간 정도 왔다 싶어서 네. 중간 정도 오면 이제 몇 개월 뒤면 끝난다라는 얘기가 언론에서 계속 막 나오고 예측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다시 좋아지는군요. 그렇게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적응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적응하고 겁을 확 먹었다가 다시 돈이 풀리고 뭔가 하면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이낸셜 컨디션이 이렇게 악화되다가 본전으로 오고 악화되다가 본전으로 오고 악화되다가 이제 본전으로 올 때가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본전으로 오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노랜딩이야. 끝났다. 소프트 랜딩이지. 크러쉬는 페드가 다 막아주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렇게 안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꽉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완전히 낮추면 이런 파이낸셜 컨디션이 완전 완화되는 시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다가 이걸 확대해 보면 요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동결하는 구간까지 오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다시 원점으로 반등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정부는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해야 되는 무슨 일 때문에 혹은 달러 인덱스 혹은 S&P 지수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에 파이낸셜 컨디션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수가 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반대로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 그러니까 경제 지표 중에서 선행 지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표 이거 경기 선행이거든요. 네. 다 부러졌어요. 근데 소비가 도대체 왜 안 부러지냐 이거거든요. 소비가. 근데 그 소비도 내부적으로 보면요. 다 골맞어요. 카드를 통해서 막 하고요. 저축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축을 요만큼 한다 그러면
팬데믹 때 이렇게 더 많이 저축을 했거든요. 네. 그 익세시브 세이빙스라고 하는데 그게 3개월 후면 마를 것 같아요. 마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부로 와 닿으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이제 소비하고 고용하고 이런 지표들이 남았는데 네. 그게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데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6월부터 9월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그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리세션 쪽에 대한 증거가 더 많아질 거다. 지금보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크레딧, 신용 쪽. 신용 등급 조정 막 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한번 보시면 컨슈머 딜링컨시 레이트인데 23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 2020년보다는 낮죠. 여기는 팬데믹 터졌을 때니까. 그런데 여기 컨슈머 파이낸스 이게 신용 대출이요. 네. 그다음에 뱅크 카드, 은행 카드, 카드 대출. 그다음에 오토론. 네, 오토론. 모기지만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자꾸 와서 크래시예요. RA입니다. 그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 그냥 발음이 좀 구려가지고 그래서 크래시가 나오는 거가 크래시가 나오면 야 07년도 같은 크래시 없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닷컴 버블 때는 기업의 이익이 안 나오고 멀티플이 100배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빅테크가 버티고 있는데 그게 다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순서의 차이인 거지. 그때 뭐 쉐브론부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오라클부터 시작했고 수익 나는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도 결국엔 나중에 부러졌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산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자산과 나쁜 자산이 있어요. 처음엔 나쁜 자산 팔겠죠. 이거부터 부러지겠죠. 근데 어딘가에 구멍이 나면 좋은 자산도 헐값에 팔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레딧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죠. 이자가 높아도 지금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처럼 아니 뭐 올라가겠지. 금리는 또 낮아질 거고 전세 월세만 잘 놓고 몇 년 버티면 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그게 아니야라고 하면 자산 가격에 폭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가 안 부러진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가 안 부러진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 부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1가구 2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방 거 메꾸려고 하다 강남 던지는데 안 팔리면 그냥 후닥닥 팔아버린다든가 이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 반영을 해서 리세션이 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네. 맨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 전에 실업 고용 시장이 움직일 거고 그 전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소비가 남은 건데 소비 시장 구조를 딱 보니까 신용 대출 받은 거 딜링컨시 이게 지금 연체라는 거거든요. 연체인데 연체가 더 무서운 연체는 뭐냐면 90일 이상 연체하면 딱지 붙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버틸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요게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 3개월 후면 이제 그것도 급등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제일 처분하기 좋은 거 코인 주식 처분해서 갚아야죠. 안 그러면 신용불량자 되니까. 네. 그거부터 슬슬 팔겠죠. 주식 비중이 3% 처음 나왔을 때 66%였습니다. 네. 지금 60%예요. 그런데 지금 금리 수준의 3분의 2 아니 한 60% 정도밖에 안 됐던 2018년에도 그 수준이 58%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빠져야 된다는 거죠.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뭐 이 정도로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가 60? 네, 60. 그러니까 54%까지 빠져야 됩니다. 53 죄송합니다. 54%까지. 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크래시가 나갖고 확 뿌그러지잖아요. 빠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40% 언더까지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많은 지금까지 빠진 것보다 더 많은 폭 2배, 3배 되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가요? 채권으로 가요?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나스닥이 여기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페드가 돈을 9조 달러를 만들어 갖고 그걸 다 돈 풀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장부 손실해 갖고 떨어냈지. 채권 손실 났잖아요. 채권 손실난 규모가 미국 GDP의 1.5배가 났다라고. 빼서 어디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워낙 가격이 빠지면 비중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냥 터지는 거죠. 그냥 뱅크럽시 되는 거죠. 근데 요 지금 그래프는 저 2023년에 모기지가 사실 저 중에서는 비중이 가장 덩어리가 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모기지 비중은 그렇게 저게 지금 2020년이랑 비교해서 위험한 수준인가라는 일단 첫 번째 생각이 들고 다른 것들도 2020년이랑 비교했을 때 크게 더 높지 않으니까. 크게 더 높지 않다. 그리고
고용 시장도 2020년 때 뭐 코로나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갑자기 실업률 팍 튀고 그러긴 했어도 그렇죠. 지금은 완전 고용 중에 완전 고용이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리쇼어링해서 미국의 공장 다 때려박고 있고 미국만 살겠다 이런 상황인데 저게 과연 뭐 크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정말 명민준입니다. 아, 정말 역시 우리 명민준 앵커예요. 예. 딱 클로징벨 라이브 진행하고 있죠. 클로징벨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실업률이거든요. 네. 실업률 관련된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폴트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모기지는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모기지는 디폴트 안 난다. 24년, 25년까지. 모기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SBB 은행 저거 하는 게 벤처 캐피탈로 들어가고 네. IPO 되는 거. 여기 한번 IPO를 한번 보시면 네. 여기 IPO거든요. 볼륨. 22년도에 IPO가 이렇게 됐습니다. 역사상 최저예요. 아 저게 지금 맨 끝에는 쪼만 저게 22년이에요. 22년. 작년 거 저 1년치 다 나온 거죠. 그게 다 나온 거죠. 예. 와. 이게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IPO를 안 했네 아예.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안 했다고 보시면 네. 되고. 그것도 지금 저 주황색이랑 빨강색은 3분기, 4분기인 거죠? 예, 아 지금 여기 보니까 3분기, 4분기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네요. 예, 안 나왔어요. 나온다고 치더라도 예. 사실 더 안 좋았겠네요. 3, 4분기까지 나오는 거하고 제가 이거 자료가 예전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있는데 예전 자료를 넣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 정도 왔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와, 저 2022년에 저렇게 완전 아작난 거네. 네. 저 코로나 때 돈 풀기 막 하면서 그때 너무 금융 장세가 너무 좋았을 때 미리 땡겨서 IPO 미리 막 많이 한 기업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게 SBB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벤처로 다시 들어가는데 벤처들은 투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돈 나 우리 줘도 투자할 데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 모기지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실이 나버리니까 돈 내놔. 그러니까 그거 팔아야 되는데라고 하니까 예금보험사 턱 들어가서 담보 잡고 그거 물어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지금 핵심인데 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고. 한두 개가 아니다. 자 크레딧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하이힐드는요. 보니까 하이힐드 시장은 왜 안 움직이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지금 멀쩡하거든요. 하이힐드 채권 공급 자체가 적어요. 적어요.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라고 생각해 보죠. 청양고추. 네. 그러니까 맛을 내려면 금융 상품을 쌓아야 돼요. 이렇게 쌓으려고 하면 청양고추가 요만큼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공급이 너무 없어. 청양고추가. 그러니까 청양고추 값이 비싸지겠죠. 네. 요만큼은 넣어야 되니까 하이힐드 시장 자체가 비싸요 지금. 네, 많지는 않아요. 장도 보시나 보죠. 그러니까 메인 요리가 있는데 메인 요리는 그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메인 요리가 맞는데 하이힐드 공급이 없었다는 거죠. 돈을 너무 풀으니까 네. 채권 발행할 리도 없고 채권을 발행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하이힐드 채권은 그러니까 볼륨이 적으니까 그거를 청양고추 넣듯이 조금씩 사갖고는 가야 돼요. 그걸 다 채우지는 못해도 하이힐드 펀드들도 사야 되지. 네. 금융상품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모기지 뭐 CDO 같은 걸 만들 때도 하이힐드 채권이 들어가서 수익률을 높이게 되니까 네. 기본빵으로 들어가는 청양고추 같은 수요가 있는데 너무 공급이 적으니까 그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의 볼륨을 보시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채권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하이힐드 수수료 뭐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진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요 그래프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는 요 하늘색으로 네. 된 거 보시죠. 요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은행이 대출 기준을 조이는 겁니다. 아, 규제를. 예. 그러면 나중에 요 노란 선이 이렇게 해갖고 뚫고 올라갑니다. 노란 선은 뭐예요? 노란 선은 디폴트 레이트입니다. 아, 파산율. 예. 그 보니까 스펙 그레이드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IPO나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돈 못 버는 애들, 네. 그냥 그런 애들 등급이 그렇게 좋진 않은 그러니까 투기 등급 애들 채권에 이것들이 이게 대출 조건이 이렇게 강화되면 그 동안에는 이렇게 뭐 대출 조건이 너무 완화스러웠으니까 그러니까 IPO도 하고 돈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이게. 네.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돈줄이 탁 막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SBB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어디에 투자된지를 알면 그러면 거기가 터질지를 알죠. 네. 근데 유통시장에서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팔았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ETV 보는 분들은 전부 유통시장 관련된 거지. 예를 들어서
연금이나 기금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해외 부동산 상업용 모기지를 투자했어요. 네네. 근데 그 투자한 거 대상 지금 월세 공실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모르죠. 알 수 없죠. 근데 나중에 돼갖고 공실률 많이 늘어나다가 부동산 어쩔 수 없어서 팔아야 되는데 1조 주고 산 게 나중에 보니까 6천억도 못 받네. 그럼 4천억 손실. 장부에 떡하니 평가 손실할 때 그거 어디서 나오냐? 국정감사하러 가갖고 내놨는데 야 니네 왜 이렇게 장부 평가 손실이 이렇게 많고 뭐. PF가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아하. PF는 뻥 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냥 규모 자체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 못 갚는다라는 게 나오면 딱 그 순간부터 그거 다 찢어 발겨서 나한테 돈이 얼마 나오는지를 다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 손실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안 적어놓는 거거든요. 약간 SBB에 국민연금 자금도 뭐 들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혀 뭐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 예. 가격도 안 나오고 그 어떤 장외 거래도 포함되고 점 거래도 포함되고 가격 시스템이 계속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투자들이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거품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페드가 듀레이션을 막 뒤틀어 버리면서 쥐어짜면 이제 그게 나 기브업. 나 여기서 더 이상 못 하겠는데. 이러면서 거기가 터지는 거지. 예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였는데 08년도에 그 법령들 다 뜯어보면 다시는 죽었다 깨도 이거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서프라임 두 번 죽어도 이거는 뭐 범죄하지 않고는 못하게. 그 CMO 이런 것들. 네, CDO 이런 것들 다 틀어막았어요. 그냥 콘크리트로 발라버렸어요. 너 더 이상. 그러니까 뭘로 갔냐? CDO가 아니라 CLO, CBO, 본드, 그 다음에 CLO, 론. 지금 론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디 터질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 그런데 대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재산만 넣지 말자. 장 좋아 보이면 하시는데 10억 갖고 있으면 한 5억이나 7억은 예금해놓고 채권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국채 같은 거 안전한 거. 그럼 국채가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채권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나중 돼서 금리 인하하면 이게 쭉 올라버리거든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거 저희 고객들한테는 요것만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하십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요것만 기억하면 요 CPI가 아니고 다른 겁니다. 이게 맨 마지막 장인데요. 세로로 이렇게 나온 여기가 시장 바닥입니다. 시장 바닥. 그 다음에 요 진한 색이 페드 기준금리입니다. 이게 기준금리. 요 페드 기준금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과 고용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계속 강하니까. 그런데 걔들의 목표는 뭐냐? 고용시장을 부러뜨려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시장 그럼 어떻게 부러뜨려요? 페드가 갖고 문 닫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듀레이션을 뒤틀려 버리는 거죠. 니네 돈 안 나오고 광고 안 붙는 유튜브들 다 문 닫아. 장비 갖다 다 싼 값으로 처리하고 괜히 새 얻어 갖고 월세 올리지 말고 다 나가. 그리고 PD들 5천만 원 프리미엄 주던 거 다 뱉어내. 일정 실업률 늘려내. 이게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네. 누가 될진 모르지만 손병호 게임 하는 거예요. 돈 없는 놈 접어. 마이너스 통장 있는 놈 접어. 지난 분기 적자한 놈 접어. 앞으로 좀 이따 상장 안 될 놈 접어. 이익잉여금 자금 없는 놈 접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 투자한 놈 접어. 정프로 따라. 나 아웃. 그렇게 되는 마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고원지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고원지대로. 그런데 고원지대도 보면 여기 85년도에는 고원지대가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뾰족하고 올라가자마자 몇 달, 한두 달 있다 확 내려버립니다. 요거는 조금 길고 여기는 지금 여의도의 많은 전문가들이 실패를 했던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제 나이 또래만 돼도 저는 일찍 시작해서 98년, 99년에 주식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때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핵심을 말씀드려요. 이때 기준이 실업률이었어요. 실업률이 이렇게 뻗었던 건 이렇게 고원지대를 형성하거나 이렇게 했던 건 고용 시장이 회복이 안 되니까 소비는 눌러놓고 디플레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ISM도 그렇고 ISM 50 밑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ISM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바로 금리 동결하거나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ISM이 50 무너진 지가 벌써 몇 달 됐어요. 그런데 ISM이 이렇게 부러지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 올려요.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고용 때문에. 고용 시장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왜 그러는지도 찾아냈어요. 왜요? 이 정도면 지금 이거 다 까면 이거 돈 받아야 돼 진짜. 여기엔 안 나왔다. 여기
안 나왔죠. 여기 뭐야? 살 때, 팔 때, 벌 때 이 책에는 없어요? 예, 한번 얘기 들어주십시오, 정프로님 이거 하라고. 정프로님 한번 들으면 한 1000부. 알겠죠. 네, 지금부터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네. 꼭 고용시장인데 그게 고용시장이 실업률 자체는 낮잖아요. 실업률은 낮고 고용 지표라고 하는 게 노동청 우리로 말하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게 있고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너무 안정적이에요. 역사상 최저점이에요. 앞으로 늘어날 일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외에 신규 실업성 청구나 실업률은 안전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는데 연속 실업상 청구 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요. 사주 이동 평균이나 이런 것들도 사주 평균 지금도 안정적이지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더 중요한 건 잘리는 율. 잘리는 게 막 늘어요. 근데 잘려도 가서 실업수당 청구 안 해요. 돈도 있고 파트타임 잡이 너무 많거든. 여행 한 달 갔다 와서 내가 파트타임 잡 할 거야. 파트타임 잡 해도 지금 임금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여기 점선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냥 파트타임 하는 거예요. 네, 파트타임 잡. 빨간색은 풀 인플로이먼트입니다. 정규직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됐다 내려오는 과정인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건 이게 더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점선을 보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파트타임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요렇게 크로스가 나는 점을 한번 보시죠. 여기 크로스 났죠. 그 전에도 여기 크로스 났죠. 여기가 여기도 크로스 났죠. 여기는 네네. 좋게 크로스가 난 거고 여기는 나쁘게 크로스가 난 점이죠. 이렇게. 그렇죠. 요거 정규직은 내려가고 그리고 여기가 08년도. 그때랑 비슷하네요 지금. 네.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그런 닷컴 버블. 네. 여기는 그래도 안전했어요. 00년도만 해도 지수만 부러졌지 고용시장은 안 부러졌어요. 천천히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시장의 바닥은 어디 여기 금리 올리는 과정에서 나온 거가 바닥 나온 거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금리를 이거를 올리는 거라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거 하나 88년도 블랙 먼데이 나올 때 저기 나올 때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다 바닥이 나옵니다. 그러면 금리를 지금 동결하고 내리기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 더 까꾸러진다. 박살 나는 거죠. 박살 나는 거죠. 네. 그 이유가 뭐냐? 디폴트 늘어나고 실업 늘어나고 자산 가격 폭락하고 어딘가 터지고 구조금융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금리 싸게 때려 박아가지고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일어나면은 노랜딩, 살짝 일어나면 소프트 랜딩, 완전히 강하게 나면 하드코어 랜딩. 그런데 실업률은 지금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다. 그리고 그러면 그 실업률이 근저에서 움직이는 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거 세지고 있다. 그리고 소비가 지금 탄탄하게 버틴다라고 했는데 그 1월달 소비가 그렇게 좋았던 거는요 역사상 그런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부러지는데 소비만 좋았던 적이 딱 3번 있어요. 2023년 그 1월달 포함해서 2월이죠, 페브ruar이죠. 네. 좋았던 소비 좋았던 거 발표는 2월에 했으니까 1월에 적었으니까. 자, 그때 좋았던 게 뭐냐면 9.11 테러하고요. 2020년 팬데믹 나올 때 그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 쾅 뭔가 사건 타주가 터졌을 때 말고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부러졌는데 소비가 좋다. 네.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왜 그랬나 했더니 정부가 보조금 나눠준 거예요. 그게 언제 끝나냐? 스튜던트 론 지금 디폴트 레이트가 이렇게 되는데 이 스튜던트 론이 언제 본격화되느냐? 9월에 본격화됩니다. 그게 끝나요. 연장했거든요. 네. 애들 학교도 못 가고 했는데 학자금만 저거 하니까. 네. 그리고 중산층 그 가정들도 학자금 대출을 10년, 20년을 나눠서 갚는 데입니다. 그 되게 많은 돈이잖아요. 몇 억이니까. 그 갚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예해줬던 거가 9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애들 나면 주사 맞추고 하는 거 그것들을 다 면제해줬습니다. 그리고 애기 우유값까지도 넣어줬거든요. 네. 주정부까지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쓰니까 PC가 0.6% 나오고 소비가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3월, 4월부터 그게 서서히 없어집니다. 주별로 없어지기도 하고 정부에서 재정 지출 나가는 것들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가 마이너스 통장 다 한도까지 딱 차서 지금 그 한도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답이 없는 거죠. 7월까지는 해결되기 어렵죠. 그럼 얼추 보면
돈은 써들어가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2분기 말 6월 정도 되면 정부 지원금 나오는 거 거의 다 끝나고 9월부터는 애들이 학자금 갚아야 되고 그러면 놀던 애들도 다시 와서 일하기 시작할 거니까 노동시장의 구인자들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분모가 커지니까 실업률은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정규직 좋은 노동자 일자리들은 감소하는 추세고 오히려 잘라내고 있어요. 너무 해왔다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늘어가니까 당연히 물가 서비스 물가는 잘 필 거고 그때 되면 페드가 이렇게 보다가 금리 땡긴 거 효과가 있네. 이제 실업률 늘어나네. 동결 쭉 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시를 분석하는 거하고 주식을 분석하는 거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항상 놀아요. 위에서 얼음판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핸들을 틀긴 틀지만 살짝 그렇죠. 잘 이렇게 놀잖아요. 이렇게 논을 놀잖아요. 경제 위에서 주식 시장이 그렇게 놀거든요. 한 번도 일치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경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공부하면 안 하는 게 낫고 공부를 잘하면 돈이 됩니다. 돈이 돼 여기 살 때 팔 때 그게 다 경제 책 장사가 됐습니다. 이게 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일드 커브 인버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드 커브 인버전이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다가 리세션 언제 오냐? 이게 정상화될 때. 정상화 되려면 뭐냐면 장기 국채금리보다 단기 국채금리가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그러면 금리 내리니까 은행들은 저금리를 조달에다가 대출 많이 해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거꾸로 됩니다. 대출 쪼입니다. 왜요? 경기가 불확실하니까. 크레딧 리스크가 늘어나니까. 그 타이밍은 이제 경기와 금리 문제가 아니라 자산을 지켜야 되는 시기의 문제인 거죠. 진짜 리세션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업률 늘어나니까 저거 돈 갚을 수 있어요? 이렇게 관상도 좀 보고 그거 갖고 와봐. 국민연금 영수증 갖고 와봐. 조금 모자란데 빚이 너무 많은데 뭐 아파트 뭐 있어요? 차 뭐 있어요? 물어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 랜딩 컨디션인데 그 랜딩 컨디션이 요렇게 지금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컨슈머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컨슈머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업은 벌써 3분기 전부터 돈 꾸기 힘들다고 그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IPO가 저 모양인 거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자 ISM 제조업체 부러졌으니 제일 먼저 문 닫는 건 공장일 거예요. 공장.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중국부터 문제지. 미국은 공장 별로 없으니 여기가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난리 났다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소비가 조금 있으면 부러지기 시작할 건데 물건 더 안 팔리면 재고가 더 쌓이겠죠. 그러면 잘 나가던 기업들한테서도 은행들이 이거는 조금 금리를 높게 주든가 아니면 대출 한도를 뭐 100억이었는데 50억만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금줄이 쪼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자금 수요는 없으니까 금리는 슬금슬금 내려가는데 정부가 이렇게 보고 페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상태가 좀 이상하다. 금리 빨리 낮추자.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개런티를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큰 유튜브에 와가지고 보급형 전문가가 이거를 할 때는 무슨 종목을 찍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내노라는 사람들 다 나와서 이거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듣고 공부해서 기를 쓰는 건데 기동안에 보면 나스닥 17,000, 16,000 저도 14,700부터 찍어갖고 고생 많이 했어요. 집 팔아서 넣고 죽을 똥을 쌌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했어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공부한 대로 안 되면 이거 가서 데모해야지. 그렇죠. 두 번째로 원유 같은 거 120불 넘어설 때 이거 이렇게 되면 이 달러 인덱스 120에다 원유 120 둘 다 120이다 쌍둥이다 이런 건 없었다 그동안. 달러가 부러지든가 아니면 이게 부러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 스케줄에서 했는데 달러는 안 부러지겠지. 페드가 안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유 부러진다. 인버스 깎고 잡자. 천연가스 7, 8, 9불 10불 넘어갈 때 원유로 환산해 보니까 360달러예요. 원유는 120불인데 이게 360불이면 천연가스가 대체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 물론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그래봤자 몇 년, 2년만 추우면 되는 건데 굳이 이게 이렇게 될까? 그냥 셰일가스에서는 그냥 불 붙여갖고 태우던 건데 이게 0.5불, 1불 이렇게 가던 거가 지금 이게 12배가 올랐다고? 그럼 이거는 깎고 잡자. 이런 거는 500%씩 나왔어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4% 국채 4%에 들어가자 하니까 야 4% 먹어서 뭐 할래? 라고 얘기해요. TMF 같은 3배짜리 레버리지는 60% 수익 났습니다. TMF.
제로츠라고 하는 금리 그 25 플러스 나는 것도 네. 1% 움직일 때마다 25%씩 움직여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크로에 대한 판단과 방향성을 정확하게 읽으면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1억일 때는 저도 급등주 잡으려고 노력 많이 했죠. 근데 10억 이상 20억 이상 되면 때려 박을 자리가 없어요. 무서워요 이제.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부동산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부동산 끼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올라와 보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금융시장의 트렌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럼 미국의 연금부터 시작해갖고 전 세계 금융시장 90%를 떡주무로 타는 미국이 지금 무슨 생각할 거냐라는 거죠. 달러는 강해졌고 네네네. 부동산 다 올랐고 채권이 싸졌으니까 채권 좀 태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달러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어디 하나 부러지면 저기 들어가서 그냥 확 때려 박아가지고 그냥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느 사업부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큰 흐름을 우리가 읽어서 좀 큰 거 들어가더라도 걱정 너무 안 할 수 있게 네. 저도 좀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 책에서 살 때 팔 때 벌 때에서 지금 타이밍은 네. 뭐예요? 읽을 때. 지금은 읽을 때야. 사야 할 때. 네. 지금은 교보문고에서 주문내야 할 때. 책을 살 때. 주문할 때. 저 살 때가 책을 네. 살 때였군요. 네. 한번 책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신가대와 강영현 이사님 뭐 여러 별명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강영현 이사님으로 모셨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또 3프로TV에서 실시간으로 또 급히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